원래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왜냐면 그 정부 당국자들 나오는 거는 원래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제일 재미없다고. 우리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 국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런 그 재테크나 경제 그 유튜브 채널 치고는 정책을 꽤 많이 다룬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또 관심도 네. 많고 사실 이게 진짜 많은 투자자들, 주주들, 그죠 개개인의 삶에 뼛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우리 이윤수 국장님에게 좀 한번 나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모신 이유가 있죠.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신기할이 많지, 그러니까 신기할이 많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안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예, 그런 평가를 좀 시장이나 언론에서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진작에 이런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사실 정부에 있는 입장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굉장히 그 보이스가 큰 측면도 있고요. 또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자본시장 쪽 공약을 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어떤 권익 제고, 뭐 투자자 보호 이런 쪽의 공약을 사실 미리 좀 제시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작년에 좀 속도를 내서 그렇게 추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 1,400만 시대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한 2년 전만 해도 600만 명대 막 이랬었는데 급증을 했죠. 실제로 그 정책을 만드실 때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많아진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선진 시장 쪽으로 보면 대부분 기관 투자자 위주 시장이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뭐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막 70%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한 20% 내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관 시장이다 보면 이제 기관들하고 주로 어떤 정책을 하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보이스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주주로서의 어떤 보이스를 정부로서 좀 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막 그 금융위 금감원 앞에 가서 막 시위들도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공매도 이슈나 알고는 이런 계시죠? 거,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특히나 IPO 시장이 핫하고 그럴 때는 그런 어떤 뭐 따상 이슈라든가 뭐 어떤 물적 분할 이슈라든가 맞아요. 네. 또 뭐 어떤 내부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각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재작년 이럴 때부터 있었기 많았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니즈도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거 하나 여쭤보고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 증시안정기금 마련이 됐잖아요. 예, 증안기금이라고 예. 있습니다. 예. 증안 이제 펀드를 구성을 해서 막 증시가 너무 많이 폭락을 하면은 밑에 좀 받쳐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기금은 조성이 됐는데 실탄 발사는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2200선이 깨서 2100 뭐 몇십 포인트 갔을 때도 이게 작동을 안 했거든요. 혹시 뭐 이유는 왜 그랬어요? 이유는 사실은 저희도 작년이죠. 작년 9월 말일이 연 저점으로 2155포인트까지 갔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거 재가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증안펀드가 금융회사들 걸로 모은 게 한 10조 되고요. 네. 증권 유관기관들 한 게 한 7,600억 되는데 그래서 한 10.76조 원 정도를 이거를 다시 가동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네네네, 그렇죠. 또 출연한 기관들의 또 이사회 동의도 어디가 등등 해가지고 또 그렇게 진입 시점, 투자 시점을 하는 투자자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런 네. 것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진입할 거냐 이런 거를 사실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정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뭐 또 공교롭게 또 이게 장이 다시 올랐어요. 네네. 역대로 했던 증안펀드는 조성한다는 이제 소문이 나면 이걸 시장에서는 이거 바닥이구나라고 좀 인식을 하는 측면도 있고 바닥쯤 되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묘하게도 하여튼 준비는 딱 했는데 다시 시장에 쭉 올라가는 바람에 증안기금을 실제로 투입은 안 했습니다.
뭐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상황이 뭐 쓸 필요 없는 상황이면 더 좋은 건데.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금 뭐 한 2,400, 2,500 예. 횡보세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뭐 증강기금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아직도 우리가 정부의 어떤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럼 대충 코스피 한 언제까지 밀리면 네. 저기가 마지노선이다. 네. 저쪽에서 실탄 발사한다. 네. 좀 힌트 좀 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힌트는 드리게 되게 사실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모여가지고 쭉 운용사들하고 해가지고 그걸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정부에서 어느 선에 정도면 들어갈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 이거 진짜 여기까지 뚫리나? 뭐 이런 정도 되면 그 시장 센티먼트에 맞게 가동을 할 거니까 우리도 근데 함부로 가동을 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 또 마지막 안전판이 들어갔는데도 이게 시장이 더 빠지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이 출연한 데들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 정도는 뚫려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이게 바닥이다라는 부분을 그런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 다음에 집행을 할 그럴 예정인데 아마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회사 돈이니까 그것도 잃으면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이긴 한데 2200선에서만 샀어도 지금 아주 큰 그렇습니다. 돈 벌었을 텐데 예.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증강기금. 예,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거기서 사실 멀지는 않았었어요. 당시에 투자자위원회가 예. 생각한 진입 시점이 2100이었네요. 뭐 하여튼 멀지도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아쉽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MSCI 선진지수. 네. 우리나라 이제 아직도 신흥지수에 있고 맞습니다. 계속 신흥지수에 있으면 중국이나 인도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쪼그라든다. 그래서 선진지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국격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는 뭐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G10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규모나 수준에 맞게 MSCI 선진지수에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동안 또 MSCI나 글로벌 투자자 보기에는 아직 우리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을 선진국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이 잘 결실을 맺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로서 MSCI 선진지수 편입도 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되지 않을까라고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뭐 공매도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질문을 좀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거의 공매도 특집처럼 하나 꾸밀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가 그래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걸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인 진단 아닙니까? 진단.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핵심 이유는 뭐라고 혹시 보고 글쎄요, 계세요? 그동안은 전에는 사실 무슨 그런 우리가 북한과 이슈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또 기업들의 어떤 거버넌스 소위 얘기하는 기업 지배구조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좀 이게 좀 합리적이거나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네. 측면도 있었고요. 또 뭐 회계 쪽도 회계 투명성이 좀 네. 떨어진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또 어떤 배당이나 이런 팔럿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쭉 있어서 이게 뭉쳐져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실적이나 수익성에 비해서 이게 동종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퍼 기준으로 그렇고 PBR 기준으로 보면 더 낮게 좀 평가받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우리 자본시장이 뭐 좀 더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다음에 상장회사들도 노력을 하고 다들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 노력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혹은 열쇠 하나둘씩 좀 같이 우리 이윤수 국장님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취재를 했던 분야기는 한데 좀 요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에도 적자 기업들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적자 기업들도 상장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뭐 VC라든지 이런 엑시트할 수 있는 창구는 잘 되어 있는데 정작 증시에 올라오면 이 기업들이 비상장일 때보다도 더 저평가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권 발행시장뿐만이 아니라 유통시장에도 좀 정책을 세밀하게 써야 하는데 너무 주식시장, 이 유통시장을 너무 뭐라 해야 되냐 좀 서자 취급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회자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게 우리가 자본시장을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쪽으로 좀 봤기 때문에 상장을 많이 시키는 게 손이다. 일단은 뭐 웬만하면 상장을 시키고 그 전에 투자했던 자들은 엑시트를 하게 해주고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많은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한 측면도 네.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발행 시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의 자본시장이라고 하면 유통시장에서의 주주 보호, 투자자 보호 노력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런 물적 분할 이슈나 내부자 거래 이슈나 불공정 거래 이슈 등등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투자자의 신뢰를 좀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늦게나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상장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 주식 장사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업, 자회사 막 이중 상장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더블 카운팅을 하는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냐 알고 보면은 투자할 대상이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져 있고 또 한때는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는 게 어떤 회사의 능력인 것처럼 평가를 받던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깨우쳐가고는 있습니다만 쪼개기 상장 또 이중 상장 문제 이거 혹시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자회사를 추가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모회사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사업 부문을 바로 떼어내가지고 상장하는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다만 우리가 물적 분할 이슈하고 이 자회사 상장 이슈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상장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정부가 일단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어떤 평판 리스크 아니면 그런 피어 프레셔 이런 걸로 자체적으로 좀 저는 문제가 해소되는 게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정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도 개선은 하게 되면 성격상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억누르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한 교정은 일단 마지막으로 써야 될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적 분할 이슈는 저희가 작년에 조치를 한 부분이 있고요. 뭐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뭐 물적 분할로 상장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거의 뭐 국민적으로 물적 분할의 재상장에 대해서 부작용을 또 이제 스터디를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대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물적 분할에서 뭘 이제 재상장하게 될 경우에 구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 주매청이라고 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저 자회사 물적 분할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내 주식 사가요. 이런 맞습니다. 제도인데 이걸 도입하시게 된 의미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을 물적 분할하고 자회 상장하는 부분을 공시를 해라라고 시장에 알려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적 분할 단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하면은 사줘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자회사 상장할 때는 거래소에서 심사를 할 때 모회사 주주 보호 노력이 충분한지를 봐서 상장 때 거르겠다라 해서 1, 2, 3단계 세 가지 조치를 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모회사 주주가 반대를 하고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물적 분할은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여러 차례 와이스트릿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해서 물적 분할을 또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내 주식을 싸게 저 회사에 넘겨야 되는 그런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회사를 이제 분할 상장하게 되면 이 자회사 주식을 공모할 때, IPO 할 때 기존의 주주들이 이 자회사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야 된다. 신주 우선 배정권이라고도 하죠. 그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적으로는 요건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사실 일단 물적 분할할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드리면 일단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걸로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한 그러면 번은. 엑시트할 기회를 드렸는데 엑시트를 하지 않고 남아있던 주주에게 또 신주 배정 권리를 주는 거는 어떤 중복적인 혜택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주주를 사실 어떤 주주를 해야 되는지 사실 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물적 분할 전부터 갖고 있던 주주를 해야 될지 물적 분할 이후에 들어간 주주를 해야 될지 그 이후에 들어온 뭐 자회 상장 직전에 들어온 주주를 해야 될지 이게 모회사 주주라는 거를 사실 판별하기 되게 어렵고 하루 전에 산 사람도 나도 예. 이제 주주다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무상으로 줘야 될 때 또 어떤 프라이스로 줘야 될지 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뭐 신주 우선 배정이 말은 좋지만 되게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해서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도 만약에 그래도 이제 모회사 주주 보호에 불충분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주매청을 도입한 상황에서는 신주 우선 배정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성은 현 단계에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자회사 신주 우선 배정권을 준다면 이제 중복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안 했으면 중복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했으면 나는 뭐 그거에 대해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냥 쭉 가도 좋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반대는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PBR 0.5배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가격으로 그 회사한테 되팔아야 된다. 그럼 나는 이미 뭐 마이너스 몇십 %가 된 상황인데 그 가격으로 반대를 행사하려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쓰십시오. 그 회사에게 싸게 넘기십시오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닿지를 않는 거죠. 내가 이 가격에 저걸 저 회사에 넘겨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또 한 게 거래소에서 자회 상장할 때 이런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이 얼마나 충실했느냐를 또 따져서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을 해준다든지 뭐 모회사 그 주주들한테 배당 확대를 해준다든지 등등의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 방안이 없으면은 자회 상장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면서 물적 분할로 자회 상장하기는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들이 많이 억울해한다. 그러면은 그 주주들에게 저기 새롭게 상장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마치 배당을 해주듯이 예. 현물로 좀 일부분이라도 나눠줘라. 네. 그리고 그거를 한국거래소가 저기 주주들하고 제대로 조금 네. 소통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맞습니다. 요런 차원인데. 네. 근데 요거를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예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떼법을 양산할 수도 있다. 왜냐면 떼법. 네, 왜냐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주들한테는 요만큼이면 되나 보다. 근데 거래소에서 심사할 때 이게 정량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막 한국거래소 앞으로 뭐 몰려오고 뭐 자회사 주식 한 10% 현물 배당을 우리는 그걸로 부족하다. 50% 현물 배당을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또 어쩔 수 없이 한국거래소도 저 보세요. 지금 주주들이 저렇게 난리 치잖아요. 더 주시라니까요. 또 이렇게 되고. 사실 현실적으로 막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요. 이게 너무 또 느슨하게 하면은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고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도 현재는 이렇게 빡빡하게 심사를 할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작년 11월부터 그런 거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물적 분할로 자회 상장 이슈가 요즘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물적 분할 한 회사 있고 또 3기 EV하고 그 피롭틱스 자회사 필에너지인가 뭐 이렇게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일일이 저희가 또 그 개별 주주들의 의사가 어떤지는 또 확인할 수가 네. 없어 약간 좀 한계가 있고요. 이 삼중 장치에도 이렇게 시행을 해서 또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또 시행해 가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회사 분할 상장 시에 그 자회사 신주 공모주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주는 방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주의 권리를 확정하는 시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거 시행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외에 주식에 배당락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문턱 효과는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왜냐면 이제 주권이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 네. 오늘 사서 이결제일 후에는 내가 새로운 주주가 되듯이 이거는 그냥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게 또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게 이제 주권이니까 그냥 시행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이게 저희가 물적 분할 대책 마련은 작년에 한 6개월 이상 스타디에서 할 때 많이 하셨죠.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보면 그래도 주식 매수 청구권 주는 방안이 이 정도 해놓고 보는 게 훨씬 우월하다. 라고 자세히 스타디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따로 뭐 설명할 또 기회가 있으면은 네, 예 좋습니다. 드리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충분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시행해 가면서 좀 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참 이중 상장 자체가 많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미국처럼 모기업 하나만 딱 상장되어 있고 모든 투자는 다 모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증자를 하더라도 모기업이 증자해서 내려보내주고 하면은 가장 깔끔한데. 네, 그런 어떤 시장 관행 문화가 이제 우리도 아직은 자본시장이 좀 성숙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도 그런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문화를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거를 같이 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IPO 이야기를 네. 좀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 IPO 제도도 정부가 잇따라서 몇 가지 또 개선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바뀐 게 그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그 허수성 청약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 청약 증거금 이런 게 필요 없어서 네. 일단 많이 막 질러 놓고 보는 그것 때문에 공모가 산정할 때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개선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IPO 어떤 건전화 대책이라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하고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관들이 뭐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아니면 스토커도 얼마 안 되는 기관들이 공모 물량 전체를 매수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지르는 경우들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금액이 막 경을 넘어가는 네. 조가 아니라 경을 넘어가는 그래서 숫자로 보면 굉장히 과열 경쟁되고 이런 IPO 시장이 핫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 예측을 조금 내시를 하고 주관사들이 주금 납입 능력을 기관 투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해라라는 그런 대책을 하고 지금 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상장일에는 그 얼마 전에 이것도 이제 제도가 개편되기는 했는데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은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기존에는 63에서 260%. 네. 요게 따상 기준이 260%죠. 네. 근데 요거를 60에서 400%로 맞습니다. 확 늘려버렸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재작년에 IPO 시장이 핫하고 그랬던 따상 또 나가서 따상상 네.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그런 공모주 시장에 이제 과열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게 공모가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그러면 이제 장전에 시초가가 형성이 됩니다. 시초가를 200%까지 위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당일 가격 제한편이 30%다 보니까 100이면 뭐 200까지 되고 200이 다시 260되는 네. 그 정도 밴드에서 우리가 상한을 정했는데 이거를 이제 훨씬 넘어서는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다음 날에 또 바로 장 개장하자마자 또 상을 치고 이래서 이거는 균형 가격 발견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좀 가격 사인이 혼선이 된다. 그리고 또 소수의 투자자가 거래 기회를 독점하게 되는 조금 더 빨리 하는 부분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 400%까지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따상이나 따상상 이슈, IPO 직후에 어떤 시장이 과열되는 부분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도 개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미국처럼 아예 그러니까 이게 상장 첫날 말고 올데이 전체 다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를 없애버릴 계획도 혹시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우리가 상장일 가격 제한폭 확대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장일에 한해서는 조금 더 가격 제한폭을
할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격 제한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이게 뭐 미국 사례가 조금 예외적으로 그거는 적용이 되고 뭐 대만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중국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뭐 태국이 한 30%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국가 사례는 어느 정도 이제 밴드를 두고 가는 부분이라서 미국처럼 가격 제한폭을 폐지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주기에는 아직 덜 성숙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전에 그 상한가가 4%, 뭐 6%, 8%, 15% 이렇게 좀 더 폭이 커졌었는데 그렇죠? 가격 제한 폭이 무제한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좋습니다. M&A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제도 개선이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은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M&A 맞습니다. 때 그러니까 대주주가 2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최소한 50%까지는 공개 매수를 의무적으로 맞습니다. 하도록 이 제도를 이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예. 취지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M&A가 대부분은 이렇게 경영권 지분 양수도 방식의 M&A가 우리나라는 80%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배주주가 가져가는 부분이 맞냐. 나머지 일반 투자자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맞지 않는다.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M&A식 그 의무공개 매수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워낙 자본시장이 오래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사회의 역할도 세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작년에 이것도 뭐 한 반년 이상 스타일을 해서 100%까지는 어렵지만 한 50% 플러스 1주까지는 의무 공개 매수를 해라라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자본시장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문 마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망스럽게는 금년 중에 이런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뭐 법 개정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는 잘 안 되고요. 또 국회에서 그렇죠. 또 논의 국회 과정을 일정이 또 거쳐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런 주주보호 관련 일반 주주보호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도 잘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자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M&A 하려면 올해 안에 해야 돼. 내년에 되면 우리가 프리미엄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사실은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해외 같은 경우에 뭐 한 많아봐야 30에서 50%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 50%, 100% 이게 거의 국룰처럼 특히 이제 뭐 한샘이나 남양유 뭐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거를 그 소액주들 몫을 대주주가 혼자 다 빼간다. 왜냐면 대주주 지분율 한 30%만 100% 프리미엄 주고 사면은 맞습니다. 그냥 장땡이니까 네. 그렇게 끝나버렸으니까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소액주주들이랑 대주주들이랑 시간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시차가 네.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법이 좀 빨리 바뀌길 바라겠고요. 요게 근데 요렇게 되면 대주주들의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연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정책적 효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네, 이게 뭐 일단은 과거에처럼 대주주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경영권 프리미엄은 거품이 이만큼 있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낮아지고 일반 주주들하고 같이 이거를 쉐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거품은 빠지고 소액주주들이 이런 과거의 그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눠서 향유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인수하는 측에서도 대주주 지분만 많이 비싸게 사는 것보다 그렇죠. 어차피 50% 일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모아야 그걸 되니까. 감안해 가지고 프라이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대주주한테 많이 주는 것보다 많은 주주들에게 많이 사야 하는 그렇습니다. 옆으로 좀 가격이 예. 퍼지는 효과. 근데 약간 이것도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걱정이기는 한데요. 솔직히 한 50% 이상 이런 식으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매입하면 이 기업의 경영권 인수한 자가 오히려 독단적으로 경영하지 않겠느냐. 소액주주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내가 50% 가지고 공개 매수 한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25%나 30% 지분만 갖고 최대 주주가 돼서 독단적으로 너무 경영한다라는 게 사실 문제지. 사실 절반 이상의 어떤 지분을 가진 자가
책임 경영하는 거를 과연 이걸 독단적 경영이라고 할 수 있냐, 절반 이상 정도까지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일반 주주,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없나라는 부분도 금년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사주 파트라든가 또 대량 보유 보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런 그 일반 주주,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거는 국장님 혹시 그 증시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세요? 혹시 그 선반영 말고 킹반영. 킹 반영 그래서 되게 열받는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킹 받는다가 아니라 킹 반다가 아니에요. 선반영보다 훨씬 더 먼저 많이 반영돼 있다. 킹 반영되어 있다. 아 이거 모르셨구나 우리 국장님. 또 제가 좋은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킹 받는다가 열받는다 이런 걸로 알고서 나 이거 선반영돼서 열받는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선반영되어 있다. 킹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 그래서 킹 받는다. 이게 너무 많거든요. 혹시 이런 거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자본시장 국장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자본시장 조사단장을 한 1년 해봤는데요. 이때도 보면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로 이제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내부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주주라든가 또 경영진. 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무슨 로펌, 뭐 회계법인 등등 미공개 정보 이용,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호재성 정보가 나가기 전에 먼저 산다든가 또 악재성 정보 뭐 그런 거 전에 매각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대부분은 또 자기네 명의가 아니라 뭐 지인이나 부인, 뭐 차명 계좌로 이런 걸 하다가 걸려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제 케이스들이 있다 보면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 투자자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공정 거래 근절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윤수 국장님이 자본시장 조사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한 사람들 잡아들이는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쁜 사람 많이 잡으셨죠? 근데 그거 보면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기본적으로 또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좀 보려고 뭐 하는 게 뭐가 죄냐. 이런 게 자본시장법 위반인 거를 자기는 몰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나 이게 어떤 제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적발되기가 쉽지 어렵죠. 않기 때문에 정부나 수사당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자본시장이 발전하려면 이런 주가 조작 세력들을 여하에 이거를 잘 제거를 해줘야지 시장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잘 어떤 정상적인 룰 하에 운영이 되고 있구나. 나쁜 자들은 다 솎아내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좀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킹반영, 선반영 이야기할 때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라온 불공정 거래 사건 중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가 거의 43%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보매매죠, 정보매매. 보면 이제 경영진, 임직원, 그죠, 뭐 그다음에 회계법인, 대주주도 있어요. 대주주도 있고, 뭐 로펌도 있고, 또 언론도 있을 수 있겠고, 참 그 사이에서 또 이제 친구, 지인, 사돈의 팔촌까지. 요거는 좀 너무 처벌이 약해서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상당 부분은 사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주가 조작이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시세 조정, 그다음에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그다음에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부분이 있는데 요 세 개가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고 이거 한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까지 가는데 2년, 3년씩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형사처벌을 하다 보니까 입증 책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주게 되고 또 이게 부당이득 수준이 얼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이자가 얼마나 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이게 또 재판 가면은 어떤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 이런 거로 해서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처벌이 잘 안 되고 처벌 수위도 약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현재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전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 논의를 했는데 국회 갔다 오셨다고요? 예, 국회 갔다 왔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거 관련된 두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이 정무위 법안소에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오, 네. 하나는 뭐냐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를 뭐 그 주가 조작 환자들은 이거는 이득이 이게 원래 뭐 내가 정보를 이용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시장이 좋았다거나 네, 뭐 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반대로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제한 거 이거를 주가 조작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형사처벌만 갖고서 하기보다는 이런 행정제재 수단이 새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네. 과징금인데요. 예. 경제적으로 그런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재 수단도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법안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년 중에 법제화가 이제 완비가 되면 조금 더 그런 처벌에 있어서 강도도 세지고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증손위에서 과징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그런 걸 회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시장에서 보시기에 주가 조작원들에 대한 처벌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는 작년에도 발표를 했지만 네. 이거에 더해서 주가 조작 환자들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장사 임원을 아예 못 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거래를 못 하게끔 이제 자본시장을 떠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해서 이 두 가지 부분도 지금 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형사처벌 할 때 그런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와 그다음에 과징금 이거는 이제 진행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고 두 가지는 지금 새로 또 제도를 쿠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완비가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보시기에 뭐 100%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 정도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마련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금전적인 제재 수단을 더 강화하는 네, 방향, 그리고 나중에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을 하고 아예 그 사람은 주식 거래 자체를 못하도록 예. 만드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가 상장 한 달 만에 지분을 이제 홀랑 팔아먹어가지고 큰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부자,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지분을 팔고 나서 5거래일 내에 공시하는 게 현행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아예 그냥 한 달 전에 미리 공시를 해라. 예. 나 언제 얼마치 팔게요라고 미리 공시해라. 이렇게 제도를 이제 바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내부자들의 그 대주주나 아니면 임원진들 이런 사람들의 거래는 대량으로 이제 주식 매각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시장에 쇼크를 주고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게 뭐냐, 이게 경영진이 먼저 그렇게 그렇죠. 주식을 던지면 그런 부분이어서 그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래가 있으면은 5일 이내에 사후 공시 정도만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부자가 그런 지분 거래 계획이 있으면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공개를 해라.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알 수 있게 네. 그런 제도 개선을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도 금년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 개정이 돼야 하는 거고, 네. 일러야 뭐 내년에 시행될 수 그리고 있는. 그 정도 스케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또 올해 또 다 먼저 파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대주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런 게 제도가 발표됐다고 해서 이거를 막 악용한다기보다 이미 이런 부분들이 정부 발표가 나가면 아까 물적 분할 이슈도 있고 다 네. 어떤 시장에서의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제대로 되신 분들은 이런 거 함부로 못 해요. 이런 게 정부 정책 발표돼 있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이거 아직 제도가 안 됐으니까 나는 해도 돼라고 하면은 얼마나 시장에서 많이 비판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부가 정책을 어나운스를 하면 어떤 반영되기보다는 그런 예방 효과도 저는 충분히 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관련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는데, 예전에는 12월 말일자로 이제 주주가 먼저
확정이 되고 나서 맞습니다. 배당금이 확정되는 게 거의 한 2월 말, 빨라야 2월 말, 뭐 보통 3월 주총에 그쵸. 예, 결산 재무제표 승인하면서 배당금이 확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배당금은 거의 한 4월 한 둘째 주쯤은 맞습니다. 돼야 들어오고 막 맞습니다. 이런데 이제 그 순서가 앞뒤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열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 그동안에 우리가 하던 게 그러니까 연말에 주주 명부를 폐쇄를 하긴 하지만 굳이 배당받을 주주도 그 시점에 확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동안은 다 어떤 상법 해석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이거는 배당받을 주주 확정하는 건 꼭 연말에 그 주주 명부 폐쇄할 때 안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부분들을 1월 말에 법무부에서 상법 유권 해석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상장사 협의회에서도 표준 정관들 개정해서 배포를 해가지고 지금 정관 개정에 이미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 정기주총 때 변경을 해서 내년부터 이런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상장사들. 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있고요, 포스코 네. 등등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은 데들은 이런 배당 절차를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내년부터는 변경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기업들이 알아서 정하면 예, 되는 기업들 근데 뭐 아마 내년 이제 정관을 미리 바꿔야 되니까 금년 정기주총 때 정관부터 바꿔놓고. 바꿔놓고 이제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게 많고요. 또 일부 기업들은 조금 다른 기업들 하는 거 보고하겠다. 또 외국인 투자 많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더 그런 거를 큰 변화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큰 변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하는 기업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월 말 기준으로 주주를 확정을 해놓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3월 초에 배당금을 확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일단은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3월 주총 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는 뭐 그로부터 뭐 2주 뒤에 한다. 이렇게 뒤에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그분들에 대해서 뭐 1, 2주 뒤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배당금을 얼마 해주는 거라 보고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배당금은 주총에서 확정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배당관리 주주는 뭐 한 4월쯤에 네. 확정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그럼 배당금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월 둘째 주쯤이면 대부분 들어오는데 네. 4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네. 배당금 들어오는 시기가. 거기에 뭐 조금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하여튼 그 주총하고 배당을 지급하는 그 사이에 이제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건 이제 반기 배당, 분기 배당으로 약간 좀 기업이 번 돈을 좀 촘촘하게 자주자주 논아주는 걸로. 약간 그게 좋지 않을까요? 예, 근데 분반기 배당이 우리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반기 배당도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요거는 이제 조금 상법상이 아니라 복잡해지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상이라 요것도 금년 중에는 해서 분반기 배당도 이런 식으로 이런 플로우를 할 수 있도록 상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당 이야기 나오면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슴을 치시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주주 환원율 세계 거의 꼴찌 수준 아닙니까? 예, 이른바 낮은 편입니다. 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낮고 주주 환원율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걸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혹시 뭐 정부에서 좀 고민 중인 게 없으실까요? 글쎄요, 이 부분도 이 배당 절차를 바꾸게 되면 이게 배당 성향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업들도 약간 투자자들도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네. 되면 또 기업들도 배당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런 배당 성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 말고도 배당 말고도 뭐 그런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자사주 네. 이슈 이런 부분들도 소각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주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액티비즘 네. 이런 게 좀 더 행동주의. 활성화가 되면 주주 제한 같은 걸 통해서 주주 환원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뭐 어떤 기업들 사정에 따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뭐 너무 이거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배당으로 하면은 이게 성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투자 계획이 있고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사실 적게 해도 뭐 투자자가 오케이 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숙된 인더스트리에서 이거를 뭐 배당을 안 하고 괜히 쓸데없이 과잉 투자를 한다거나 임직원의 어떤 복지나 임금으로 한다거나 라는 부분들은 주주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네. 맞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그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잠깐 이제 언급만 되고 넘어온 부분인데 이제 자사주 관련된 제도도 정부가 개편을 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우선은 자사주 관련 제도 개편은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혹시 어디까지 어떻게 제도가 이게 저희가 개편됩니까? 저 금년도 업무 계획에 이 부분은 넣어서 지금 자사주 이슈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기업의 어떤 자사주에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뭐 매입하면 소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뭐 다른 목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주주 환원 이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사주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은 이게 기존 대주주의 어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자사주 취득 처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할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것도 정부가 다 제도로 이거를 뭐 재단을 하기보다는 상장사들 스스로 좀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자사주 취득 처분을 좀 해주는 게 그런 좀 시장에서의 어떤 자율규제 기조가 작동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자사주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 중에 어떤 안을 내려고 지금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자사주 매입 후 자동으로 소각되는 방안, 미국처럼 요거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누가 그냥 지른 거죠, 속된 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도 자사주 매입 후 자동 소각이 된다고? 이거 되면 이제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변혁인데라고 했는데 결국은 정부는 그거 아니다 부인을 좀 하셨고, 그건 좀 어렵습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도 제도화를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 해명자를 저희가 냈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소각 의무화를 한다 안 한다를 지금 사전에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자사주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한편 기업 쪽에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어떤 경영권 방어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자사주 관련된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 좀 어렵다라는 또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 다 봐야 되지만 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게 회계 처리 기준이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냥 바로 소각으로 간주하자는 그런 보이스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저희도 또 기업 쪽의 어떤 애로 부분도 충분히 좀 들어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소각 의무화를 한다 안 한다라고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좀 더 토론도 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사주 제도 개편에 관한 이제 세미나도 하셨는데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이 자사주 매입 후 자동으로 소각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신 걸로 예. 알고 있고 또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후 자동 소각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이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처분할 때는 거의 공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좀 까다롭게 둬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이 소각을 할 수밖에 없게. 이거 뭐 다양한 이것도 네네네.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시장에 너무 충격을 가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는 할 수 있는 네. 뭐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는 대주주들의 꼼수만큼은 좀 사라질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MSCI 선진지수 편입, 요것도 이제 열심히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시는 이야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가 폐지가 됐죠. 이건 된 건가요? 아니면 할 건가요?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많이 제기되어 있던 부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 등록제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어떤 상장 증권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사전 등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이게 한국은 약간 이게 무슨 따로 다 아이디를 받아라라는 부분들이 약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번거롭기도 하지만 따로 이 아이디를 발급받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일종의 그런, 자격 제한처럼 느껴지는. 예, 그리고 뭘 하나 낙인을 찍는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국제기준에 맞게 이런 낡은 규제를 좀 걷어내자라고 하는 부분을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법인들은 LEI라고 해서 그런 또 게 있고 개인들은 뭐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네. 되면 증권사라 거래하는 증권사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투자를 이루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제도 개선이 완료가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감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증권사에다가만 신청을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외환 시장도 좀 개방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기획재정부 소관 맞습니다. 정책이기는 한데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큰 파트인데요. 이슈죠. 예. 이게 뭐 외환시장하고 자본시장이 뭐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하려면 또 환전을 하고 이런 환 부분도 해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 제고 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우리가 또 과거에 또 외환위기도 겪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환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트라우마가 있죠. 있습니다. 예. 그 접근을 해오다가 최근에 그런 외환시장 개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기재부가 밝혔고요. 그래서 밝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외환시장에 참여자를 좀 늘리는 건데요. 지금은 국내 은행들만 국내 은행 간의 시장이었다고 하면 인가받은 어떤 해외 금융기관들은 좀 적격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다만 뭐 다이렉트는 안 되고요. 우리 외국한 중개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 걸음 더 나간 부분이 있고요. 개장 시간도 지금은 3시 반으로 되어 있지만 런던 시간에 맞춰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도 열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까지 열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이게 금년 하반기에 이것도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정식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런 스케줄로 지금 갈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저도 기재부 출입할 때 봤습니다만 상당히 예민한 예민합니다. 이슈고 예. 정부도 막판 이거 하려다 아예 안 될 것 같아. 해볼까 아예 안 될 것 같아. 하다가 뭔가 또 예, 무슨 계속 이슈가 그랬던 생기면 건데. 이제 뭐 예. 브레이크 걸리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는 예. 측면에서 예. 일단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가 진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팔 걷어붙였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뭐 꼭 그렇게 뭐 우리가 MSCI에 뭐 목을 매는 거 아니고요. 꼭 그것뿐만 예, 아니라 이걸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우리 자본시장 외환시장의 어떤 그 선진화할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그건 자연스럽게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평가를 해서 이 MSCI 선진지수로 뭐 편입이 되면 되는 거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MSCI가 나열한 것들의 어떤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지상과제로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장, 예. 우리 경제 자체의 선진화라고 맞습니다. 읽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는 이슈인데 STO라고 증권형 토큰 발행 네. 이거를 이제 양성화하겠다고 제도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 뭐 음악, 미술품, 심지어 뭐 쇠고기까지도 쪼개기 투자가 가능한 건데 이 STO 증권형 토큰 요걸 이제 양성화하시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발전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일단 현 증권 제도에 이거를 포용을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분산원장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게 실물 증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집중식 전자증권이 있습니다. 네. 전자증권법이 따로 있고요. 근데 이 전자증권을 중앙집중식뿐만 아니라 분산원장을 그런 활용하는 방식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다만 신기술은 받아들였지만 투자자 보호에는 소홀하지 않겠다. 현 제도 틀 내에 넣어서 이거를 허용을 함으로써 그런 정책적 목적으로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손쉽게 발행되고 유통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증권 시장도 어떤 다양성이나 혁신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STO 비즈니스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뭐 증권사들이 뭐라 해야 되나? 뭐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도 막 투자를 하고 어디 M&A도 막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 너무 저는 뭐 다양성은 있지만 현재 어떤 모든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증권은 자금 조달을 하려고 이제 발행을 하는 법인데 주식 채권 수요가 뭐 일로 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동안 표준화된 그런 비즈니스 말고 좀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적인 증권 우리가 증권의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투자개혁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음악, 저작권, 뭐 미술, 뭐 부동산 이런 거에 어떤 조각 투자의 수요 조금 작지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보겠다. 근데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규제 차익이 있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규제 차익을 먹기 위해서 원래는 뭐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토큰증권 쪽으로 발행 수요가 확 늘어나는 이런 풍선 효과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증권시장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발행과 유통시장은 분리되어야 된다. 네. 이해상충이나 불공정거래 이런 이슈 때문에 발행 유통시장은 분리하는 그런 원칙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증권 발행 수요를 현 제도에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예민한 이슈를 맨 뒤로 뺐습니다. 공매도. 이 세 글자만 나오면 많이 뜨겁습니다. 우선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00 기업 위주로만 지금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고 맞습니다. 있죠. 예. 이게 공매도 전면 재개가 가능해집니까? 혹시 올해 안에라도? 근데 저희가 이거는 부분 제기한 게 재작년 5월에 이제 부분 제기를 해서 예. 지금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전면 제기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시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공매도 전면 재개를 논의하기에는 당분간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제대로 있는 게 필요하지만 당분간 이게 전면 재개하기는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다. 아하. 예를 들어서 한 3,000선까지 다시 가고 하면 예. 또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하다 이렇게 또 분위기가 예, 그런 모멘텀이 막 진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주가가 진짜 뭐 엄청 높고 그래서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서 조금 빠지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는 이게 선진시장 가는 과정에서 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정도는 뭐 용인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는 좀 주가 수준이 여러모로 높게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는 그런 뭐 상황이 좀 필요? 전개가 돼야 될 그렇죠. 텐데 그냥 알겠습니다. 높게도 아니고 높게 안정적으로. 예. 그게 중요하고요. 또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데 그 MSCI 선진지수 편입되려면 의무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어떤 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건가요? 뭐 MSCI 쪽에서 쭉 제기하던 이슈가 한 8개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공매도 부분도 이제 추가돼서 이제 9개가 되는데 네.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외환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외환 시장, 그다음에 외국인 아이디 제도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배당 정보, 네. 그다음에 뭐 또 영문 공시 뭐 이렇게 네. 주요한 게 선진 시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공매도 전면 제거가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 자본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매도라는 그런 뭐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투자 기법을
뭐 일상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하여튼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게 꼭 선결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공매도 제도 자체에 많은 분들이 뭐라 해야 되나 좀 공매도 세 글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이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특히 외국인 기관에 비해서 개인들도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은 그거잖아요. 개인들도 공매도를 외국인 기관처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로 갔지 외국인 기관을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좀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는 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요거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는 것도 혹시 인지는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공매도 부분이 사실 공매도 기법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위험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뭐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에서 120%로 작년 11월에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를 일단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또 기관들에 대해서도 이거 기관들은 이렇게 주식을 대차 빌린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은 약간 공매도 목적 말고 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90일 이상 그런 대차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해라라고 해서 그런 의무도 넣었고요. 또 공매도가 좀 많이 진행되는 공매도 과다 종목은 우리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하루 정도 공매도 금지를 시키거든요. 네. 그런 요건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되는 부분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쭉 되도록 이런 장치도 작년에 했고요.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그런 전에는 과태료 있던 거를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높여서 또 이런 부분들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거래소나 금감원도 다 조직 인력 보강을 해서 나쁜 자들은 다 잡겠다라는 그런 노력은 제도 개선을 했지만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저는 표현상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제가 뭐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려면 운동장이 사실 기울어졌다기보다는 운동장은 평평한데 거기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개인이 능력이 다른데 이거를 기관들의 능력을 어떻게 제한하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에 좀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농구장에 있는데 뭐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는 점프를 너무 잘해요. 그럼 이렇게 점프 잘해. 점프하지 마. 이렇게 한다거나 뭐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이 있어요. 근데 손흥민은 양발을 너무 잘 써. 그러니까 보통 아마추어는 한 발밖에 없어요. 너는 왜 양발 써? 너는 왼발 쓰지 마. 이렇게 만약에 묶어버리면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농구나 됐든 뭐 축구가 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 경기를 좀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관자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본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손발을 묶을 생각을 하면 이게 시장 발전은 어렵다. 물론 그 전제는 그런 과정에서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거는 정부하고 사법당국이 속아내는 노력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그런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 공매도 제도 자체를 우리 시장에서 이걸 없애서는 이거를 선진 시장으로 가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수 동의를 합니다만,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담보 비율이나 상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대차와 대주의 차이,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주식의 풀 차이 이런 걸 보고 보면은 그들이 마이클 조던이고 손흥민이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인데 저 사람은 특수한 스프링이 달린 신발을 신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나도 농구화 비싼 거 돈 있어서 사고 싶어. 근데 자꾸 고무신밖에 안 파는 가게들만 있고 개인들 앞에는 스프링 달린 운동화 저 신고 싶은데 그건 아예 살 수가 없게 돼요. 이래서 사람들이 좀 불만을 많이 갖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예, 또 조금 더 비율을 확대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현상이 우리 일어난 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걸 자꾸 기관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데요. 우리도 기관 투자자 위주 어떤 간접 투자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성숙이 되면 이런 사실 기관들이
투자자한테 그런 신뢰를 줬으면 이거 잘하는 기관들한테 나도 거기다 맡겨놓고 거기서의 어떤 수익을 같이 과실을 향하면 될 텐데 그동안 이거 기관들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그것도 있죠. 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실 기관 투자자도 잘못을 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롱숏 전략, 그러니까 공매도 많이 하는 헤지펀드에 가입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실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본인의 포지션, 네, 어떤 이해관계에 위치에 따라서 있느냐에 좀-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의 자본시장 정책은 다 여쭤봤는데 장시간 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예,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이게 지금 다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도 아는 게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유, 예. 별 말씀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이제 손꼽아서 이제 해소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도 그렇고 펀드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무슨 주주 모임 연대 만들어서 많이들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요런 흐름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듣고 마무리할까요? 예,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도 이게 아직은 저는 굉장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부작용을 지금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네, 예, 네, 네. 조금 더 그런 시장에서의 건전한 견제 어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이나 이런 거에 뭐 과도한 무슨 적대적 M&A까지 갈 정도까지 아직 수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런 기관 투자자의 행동주의적 행태는 많은 일반 주주의 그런 이해관계하고도 합치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건전한 그런 투자 문화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관 투자의 역할,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해서 그렇게 채택을 한 기관 투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 부분이 시장에 잘 발전되는지 잘 저희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국장님을 섭외하면서 주제로 잡았던 게 이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우리 정부가 달라졌어요. 사실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금융이나 정책 당국에 뭐 인터뷰 요청하고 그러면 그런 거 뭐 개인 투자자들 본 뭐 이런 거 해서 뭐 하냐?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고 혹은 다 그 막 이렇게 투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나가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윤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정부 그 고위 당국자분들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주주 행동주의, 그 행동주의 펀드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뿐만 아니라 국민, 주주, 정부 어떻게 보면 이제 합치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해서 조금 희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셔서 저기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 네. 또 잘해주십시오. Y3 그러겠습니다. 나가니까 좋더라. 네, 장관님도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라. 네,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